자, 재무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재무회계와 회계원칙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 나오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게 유학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내용, 여러분들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1절 회계의 의의, 이거 뭐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재무회계 정의. 재무회계 정의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예요. 근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회계 원칙이라는 걸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우리가 이제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장기업은 반드시 뭐예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을 무조건 선택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우리가 이걸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에요. 이 갭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인데 회계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장기업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 이거를 강제 적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은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 기업회 기준이다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또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 기준. 이 중에서 선택 적용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는 이제 비상장이지만 나중에 뭐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작성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계 원칙이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과 일반 기업회 기준이다 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요거 말고도 이제 특수법인이 적용하는 그런 회계 기준인데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아무튼 이게 재무제표 작성 원칙 이걸 공부하는 거고 이런 회계를 우리가 재무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관리회계는 우리가 방금 우리가 앞서서 봤던 얘기. 그래서 우리가 원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가에게는 제품 원가 계산. 제품 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가 계산 제도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요 관리에게는 이거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의사결정에게 성과평가.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회계 원칙,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원가에게는 요 제품 원가 계산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건데 우리가 보통 관리회계다라고 하면 의사결정에게 성과평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 그래서 이제 둘이 비교해보면 일단 대상이 자, 재무회계는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재무제표 작성 이용자, 재무제표 이용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회계는 이건 경영자죠. 대표적으로. 그죠? 기업의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수단.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거고 관리에게는 어떤 회계 원칙에 근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자가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를 사용한다. 원칙의 유무. 작성할 때 회계 원칙이 있냐 없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회계 원칙이 있는 거고 재무회계는. 이거는 뭐 관리회계는 일반적으로 그런 원칙은 없고 범위는 재무회계는 넓고 전체적이고 얘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부분적이겠죠. 그리고 재무회계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가 작성하는 게 다 과거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이고 얘는 의사결정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래 지향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3번의 회계의 사회적 역할. 회계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1번에 보면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제공한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있고 투자자가 있잖아요. 투자자. 네.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다고 그러면 뭐 아무 기업이나 투자해도 되겠죠. 뭐 망하면 어때? 돈이 무한대로 있는데.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희소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뭐예요? 삼성전자 같은 생산성이 높은 삼성전자 이번 2분기도 오히려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더 25% 더 증가했더라고요. 반도체는 코로나하고 상관없나 봐요. 사실 반도체가 호황기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경제적 자원이죠. 돈 투자하는 게 바로 경제적 자원. 근데 이게 희소한 자원이니까 이게 이제 희소한 자원이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돼요? 내가 100원이면 효익이 더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뭐라냐면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율. 비용과 효익 간의 관계죠. 효익과 비용 간의 관계. 같은 비용이면 더 효익이 높은 기업에.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효익이면 비용이 더 절감되는. 그런 기업에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이라서. 근데 이 기업이 내가 생산성이 높은지 어떤지 어떻게 아냐 같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얘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뭘? 재무제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재무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효율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배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 됐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삼성전자로 출근하는 건 아니죠. 경영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이 자본의 위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본의 수탁자가 되는 거야. 또 뭐 경제학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돈을 맡겼죠. 불안하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성과를 보여달라는 거야. 얘가 무슨 책임?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다. 뭘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2번에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의 수단이다. 회계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3번에 그 밖에 등등등 나머지 것들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이 재무제표의 이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법에 맞게 또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과세 소득을 구해가지고 법인세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통제 합리화 또는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 임금 협상을 할 때 회사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협상에 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등등등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주요. 넘어가시면 되고. 이해 안 돼도 걱정 마세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이걸 누가 내겠어요. 예전에 딱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그 사회적 역할 해가지고. 자, 회계 원칙에 의의 이렇게 나왔죠. 회계 행위의 지침이며 우리가 이제 장부를 기록하고 그런 회계 행위의 지침이 되며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 원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기준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보편 타당성과 이해 집단의 이해주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이게 사회과학이잖아요. 회계학도. 자연과학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죠. 회계원칙 딱 정해놓고 회계원칙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의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계원칙도 매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한다, 개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회계원칙의 필요성. 이거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자, 만약에 회계원칙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각 기업 자기 마음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그 비교가 돼요? 동일한 회계원칙 하에서 작성해야지만 그 두 기업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회계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믿을만하지 못하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용어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하면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 필요하냐?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일정한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혹시나 나올까 봐. 여기 또 다른 목적 적합성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앞자 따서 외워야 될 거는 앞자만 따면 그 관세사 시험 문제 제가 작년에 소매손부상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소매손부상. 소매손부상이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뒤에 있어요. 이게 저게, 수정하지 않는 거. 어디 있더라? 부채 있나? 아, 괜히 또 말 꺼내가지고. 예, 변명은 아니고, 부채인가, 충당부채인가, 거기, 있어요. 아, 간만에 이 재무회계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게 잘 찾아지지가 않네. 충당부채 어디 갔지? 충당부채. 자본 이전에 있을 건데. 네, 145페이지. 보고기간 후 사건. 거기 이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의 사례가 나와 있죠. 소송사건, 자산 손상,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 종업원이 상여금 지급, 부정이나 오류. 이거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매.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손, 부, 상. 그때 엄청 비우셨거든요. 수강생분들이. 바로 나왔잖아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소매손부상 외우면 바로 다 고를 수 있는 거. 소매손부 5개 나왔는데 소매손부상 4개가 소매손부상 중에 4개가 있었고 하나는 다른 거 나왔어요. 미래예상변이 뭐 숨쉬는 거 뭔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앞자만 따면 외울 수 있는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만 제가 이제 앞자 따주거든요. 많이도 안 나와요. 근데 요것도 이제 혹시나 회계원칙의 필요성, 성성성 3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비해 이렇게 하면 돼요. 신뢰성, 비교가능성, 이해가능성. 그러니까 회계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다 떨어지게 되니까 회계원칙이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제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계원칙의 재정 과정. 이건 조금 여러분들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정에 관한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규제기관이죠. 예. 공공규제기관인 금융감독원 산하기구인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회계원칙에 대한 재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지는 않아요. 금감원에 할 일이 많은데 회계원칙 만들 수가 없어. 회계원칙은 누가 만드냐면 민간규제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그 지도 교수님이 여기 기준원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준원 와서 일할 생각이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미쳤어요? 거기 왜 가요? 그렇죠? 재미도 없는데. 근데 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제가 거기서 위임하고 제정한다. 그래서 KAI.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기준은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책 만들 때도 그렇죠? 책 만들 때 이거 제가 다 타이핑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서. 근데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기준원에 있는 회계원칙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복사도 다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다 교재를 만들죠. 대부분의 이제 회계 선생님들이.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여기 민간기구예요. 이거는 민간기구.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임해서 제정한다. 어쩌면 이렇게 청와대 가는 그 길 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거기 거기 있어요. 그 동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2번에 회계정보 공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왔죠. 회계정보의 공급. 이게 이제 사적 제어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회계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가 들어온다. 자, 따라서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기업이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제공하려고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계정보가 과소공시돼서 시장 실패에 이룰 수가 있다. 시장에 맡겼는데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 실패. 정부가 이제 간섭해가지고 만약에 왜곡이 되면 그 우리가 정부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시장 실패에 이룰 수가 있다. 만약에 정부 실패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회계정보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감원 사이트 가면 어느 기업이든 다 감사보고서 상장기업 같은 경우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 내지 않고. 예. 그래서 회계정보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생산자가 과소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예.
공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생산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죠. 회사의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소유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정보가 시기적으로나 또는 양적으로나 같지가 않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비대칭, 정보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회계 정보의 공시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 정부가 이런 회계 정보를 공급에 대해서 규제를 하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시하려고 하지만 불리한 정보는 공시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유리한 정보만 공시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원칙의 제정 방법은 자, 연역적 방법은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가정이나 명제를 통해 가지고 원칙을 도출하는 거고 비납적 방법은 실무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원칙을 만드는 게 비납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법에도 뭐 성문법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관습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냐? 회계기준원에 가면 다 대학 교수님들 다 연구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뭐 IFRS는 그냥 외국에서 그 유럽에서 만든 거 가져와가지고 그냥 직역하는 게 그게 회계 원칙이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요. 그래놓고 제정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열어요. 기업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 그렇죠? 또는 뭐 대학에 있는 다른 뭐 교수분들 다 모여 앉아가지고 회계 전문가도 모여 앉아가지고 회계 원칙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의견을 토론하는 거예요. 의견 수렴해가지고 고칠 부분 있으면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비납적 방법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공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현행 원칙의 제정 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회계 원칙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IFRS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특수업종이 사용하는 특수분야 회계 기준. 자, 그런데 상장 기업은 IFRS를 강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했냐? 뭐 이런 거 나오지는 않는데 2009년도부터 그때 선택 적용이 가능했어요. 2년간 선택 적용 가능하고 2011년도부터는 무조건 강제 적용. 그래서 제일 먼저 도입한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삼성전자 막 이런 기업 같죠. 현대 막. 풀무원이었어요. 풀무원. 풀무원이 그때 싱가포르에 해외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해외 상장을 하려면 당연히 재무제표를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가 신뢰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다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바꿔서 이제 다 작성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풀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무원. 뭐 시험에 그런 거 나오겠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쵸 뭐 IFRS를 도입한 기업은 어딘가? 1번 삼성전자. 대부분 다 삼성전자 찍겠죠? 풀무원입니다. 예. 제가 들어가면 제가 그 문제 낼게요. 그렇죠? 욕을 먹어도 그렇죠?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은 다 맞출 수 있게. 자, 이러한 국제기준의 특징.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공부해보면 아는 건데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다. 여러 세계 각국의 모든 기업들이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나라별로 다 상법도 다르고 경제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 중심이다. 그래서 옛날 제가 공부할 때는 그때 우리나라 기업회 기준 공부했거든요. 그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기준이잖아요. 거기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라, 개정 과목을 뭘 사용해라 다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올해 실무 담당자는 옛날 기준을 더 좋아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만 동일하면 되고 나머지는 너의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해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만 동일하면 되는 거야. 손익계산서나 또는 뭐야 재무상태표에. 그러니까 이런 원칙만 제시한다.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중심이다. 자, A가 B기업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초과하게 되면 자, A기업은 지배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B기업은 종속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서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된 기업이죠.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A기업과 B기업. 각각이 바로 이제 뭐예요? 회계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실체라는 거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 개인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그러면 저희 집이 뭐가 되는 거야? 저희 가족이 회계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회계 실체. 각 기업별로 이렇게 회계 실체. 이건 A기업의 재무제표. 이건 B기업의
각각에 대한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관계면 이게 법적으로는 서로 독립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A가 B를 모아요.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무슨 실체로 보는 거예요? 연결 실체로 보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연결 실체로 봐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A, B 하나에 합쳐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연결 재무제표는 누가 작성하냐? 지배하는 애가 작성할 것 같아요? 종속하는 애가 작성할 것 같아요? 물론 얘가 얘한테 시키면 되지 않냐? 그럼 우리들의 그거는 이건 귀찮음이고 당연히 누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회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배회사 각각에 대한 개별 재무제표는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연결 재무제표는 이건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개별 재무제표 작성할 필요 없냐? 그렇진 않아요.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합쳐가지고 두 기업의 내부 거래에 있으면 그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100%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0% 투자하면 나머지 40%는 그거는 이 연결 실체의 지분이 아니죠. 우리가 비지배 지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따로 표시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게 그게 연결 재무제표예요. 물론 우리 이제 시험 범위이긴 하지만 제가 그건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 공부하려면 이 책만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도 공부하실 거예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풀지도 못할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제 실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 얘네들은 그렇죠? 지배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의 경제 실체로 봐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연결 실체의 관점에서 작성한다 해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 재무제표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괄 손익계산서 방식은 원래 손익계산서가 자 수익, 비용 그래서 당기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본에 이익용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BS상 자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실현된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단기 순이익까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여주면 이거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현된 손익이니까 처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익용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현되지 않은 손익. 예를 들어서 제가 요 학원에서 일해가지고 학원에서 제 통장에다 돈을 쏴주면 그거는 실현된 손익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현된 건데 또 제가 이제 그 집이 있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거는 그 집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은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이거는 해당되는 자산 부채가 소멸되면서 손익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당되는 자산 부채가 소멸되면서 손익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 부채가 계속해서 내가 보유하면서도 거기서도 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평가손익이 되는 거죠. 평가손익. 자, 그런 손익을 우리가 이제 미실현 손익, 그런 성격의 손익, 그걸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용으로 대체가 안 돼요. 이익용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는 실현된 손익이, 그래서 이제 이거 실현된 손익이 이제 누적액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주한테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처분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타 포괄 손익을 모아놔요. 그래서 자본에다가. 아무튼 이것도 플러스가 나오면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을 제가 이제 앞으로 OCI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거 영어 약자 쓸 건데, 단기 순이익은 net income 해가지고 NI.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은 OCI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으로 우리가 자본에다가 계상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실현되면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IFRS에서는 이러한 기타 포괄 손익까지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총포괄 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이 표현된다고 그래가지고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익이 두 가지 종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손익? 실현된 당기 손익과 그 다음에 미실현된 기타 포괄 손익. 그래서 어차피 시험 문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거든요. 그 손익의 효과를 물어볼 때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효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그 수익과 비용이 어디에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손익은 여기에 지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까지 손익 계산서에 나타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도록이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하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회계처리 방법이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이야. 걔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IFRS에 대한 이 회계 원칙의 특징을 잘 표시하는 회계 원칙이기 때문에. 예. 걔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으면 IFRS 회계 원칙 특징은 재무상태표에 차변의 자산, 부채, 자본 있으면 이 자산과 부채를 이게 만약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 되도록 이거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공정가치. 제가 앞으로 이제 FV 하면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페어 밸류 해가지고 밸류. 근데 가치하고 가격의 차이는 아세요? 감정평가사는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를 산정하는 거예요? 가치죠, 가치. 가치라는 건 평가하는 거고,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교환된 그 가격을 우리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에서 그거는 거래가 이루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가격, 부동산, 그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거래가 이루어진 거를 거기다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뭐 몇 동에 몇 호가 뭐 거래 얼마나 였다. 그게 이제 그건 시장 가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감정평가사 돼가지고 뭐 이제 공시지가, 그건 가치죠, 가치. 공시지가가 거래 가격이에요? 아니죠? 가치 평가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평가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무소 다 들려야 돼요. 다 들려가지고 시세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를 기초로 해가지고 가치를 우리가 일정한 모형에 의해서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정가치로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이 자본, 얘는 평가 대상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게 되면 이걸 빼주면 얘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본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자본도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공정가치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재무상태표를 이용해가지고 이 회사의 기업가치라든가 또는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회계는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걸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회계 기준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종 얘는 뭐, 예전에는 뭐 이게 이제 국제회계기준 처음 도입 때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됐죠? 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회계원리 다 듣고 오셨죠? 회계원리. 복식부기 원리 그거 다. 그거 듣고 오셔야 돼요. 예, 물론 오늘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오늘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만약에 안 들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 그 복식부기 그 앞에 부분, 복식부기에 대한 그 앞에 부분,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차변, 대변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건 제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 회계원리 책이 있으니까 그거는 복식부기 원리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고 오셔야 돼요. 원가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재무에게는 이건 재무제표 작성이잖아요. 그건 아셔야 되는 겁니다.